안녕하세요. 거북이 스쿨의 지성이 엄마입니다. 오랜만이죠.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가게 돼서 새롭게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케톤과 혈당 측정이라고 제목을 올려봤는데요. 케톤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케톤 시기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효과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언급을 따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케톤 시기라는 게 그냥 뭐 지방 식단을 주면 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기전이 쉽지 않고 또 그걸 실생활에서 아이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자면 여간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육하기도 힘들고 부모님들께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까다롭고 해서 또 이것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실수가 많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자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알고 아이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 너무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케톤 시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 내용들을 보면 또 심각한 내용들도 많고, 또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영상 제작해 봤고요. 솔직히는 안 만들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케톤 시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케톤 측정기와 혈당 측정기 하나쯤은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케톤과 포도당 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도당은 영어로 글루코즈라고 하고 우리가 먹는 당,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가 돼서 작은 단위가 됐을 때 글루코즈, 포도당이 되는 것이고 이게 혈류에 들어가면 혈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의식이 혼미해지고 장기화되면 코마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 상태로 오래 이렇게 혼자 내버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못 먹어서 혈당이 떨어지느냐, 못 먹으면 뭐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긴 있겠죠. 컨디션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못 먹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혈당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혈당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병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이나 혈당 저하 약물을 사용하다가 혈당 조절에 실패를 하는 경우에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저혈당 하면은 의식이 저하가 되고 뭐 아까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저혈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뇌가 포도당만이 에너지로 쓰인다. 포도당을 가지고 뇌가 에너지 소스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케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톤도 뇌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뇌가 포도당만 에너지원을 쓰일 수 있는 거는 포도당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하는 그 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케톤은 포도당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그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해서 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포도당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서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근육계 그리고 간에서도 케톤을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KBS에서 방송이 되었었던 영상을 잠깐 따와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정상적인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 공급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혈당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인슐린이 분비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인슐린은 당을 너무 고혈당이 되지 않도록 막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돼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케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저장된 형태의 당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당이 조금 낮아진 상태니까 일정한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장된 형태의 당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저장된 형태마저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간에서는 자동으로 당을 신생 합성을 진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당을 혈당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전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필요한 당은 실제로 유입되는 당이 없어도 내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에서 각 기관들이 사용해야 할 에너지는 간에서 케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근육과 각 기관들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포도당보다 작은 분자 형태를 가진 케톤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내 장벽 BBB를 통과해서 뇌세포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이 글루코즈,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뇌전증 환자의 치료 방법 중에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케톤 시기가 뇌전증 환자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케톤 시기를 할 수 있겠어요? 케톤 시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 하루 이틀 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료로 선택이 됐으면 치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는 계속 케톤 시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루코즈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뇌전증 환자의 뇌는 일을 멈추고 중단을 해야 될까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뇌전증 환자 중에 약 30%가량의 환자는 리프렉토리 에필랩시,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불응을 하게 돼요.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약물 치료 이외의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케톤식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신경퇴행성 질환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각종 신경퇴행성 질환들에서도,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에도 케톤 시기가 신경퇴행의 속도를 줄이고 암세포의 이렇게 확장을 이렇게 막는다는 효과가 드러나서 굉장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해요. 글루코즈만이 뇌의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뭐 반드시 케톤이 더 좋다 어쩌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컨트로버셜, 그러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케톤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글루코즈보다 에너지로 사용됐을 때 효율도 높고 효과적이고 우리 몸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도 훨씬 낮춘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케톤이 더 나아라고 이렇게 누군가 결론 지어 놓은 것은 없지만 연구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신생아의 경우에 태어날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혈당이 저혈당이라고 하면 보통 혈당이 6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3, 40 가면은 의식이 정말 혼미해요. 혼미한 상태가 되고 아주 강한 자극에 겨우 깰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의식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생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아주 건강하게 우렁차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때 출생 시에 혈당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30에서 40? 요 정도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혼수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 걸까요? 태아 상태에서는 케톤을 주로 사용을 해서 뇌 발달, 그 태아 상태에서 발달을 얼마나 많은 발달을 하고 태어납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서 한 1년 사이 발달이 굉장히 큰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케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과연 케톤이 해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얘는 여기까지만 들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케톤 시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공급할 에너지원으로 글루코즈가 아니고 케톤이 더 낫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특히 우리 뇌 발달이나 이런 것에 글루코즈보다는 케톤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이제 케톤 시기를 시작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케톤 시기가 좋다더라.
우리 애들한테 훨씬 낫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갑작스럽게 탄수 시기에서 바로 무탄수로 시기를 변화를 주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도 잘 안 먹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심지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소화를 하나도 못 시키고 다 그냥 설사로, 지방변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변을 봤더니 막 기름이 둥둥 뜨고.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떻다. 내 지금 소화가 잘 된다. 지금 속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표현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도 사실 일반적으로 주는 식사는 보통 기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탄수화물 비율이 높고 그런 식사에 길들여진 상태에 이미 와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시키는 이런 효소 분비 자체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계속 사용해던 에너지원이었던 글루코즈는 갑작스럽게 끊기지. 아이들이라 몸에 비축되어 있는 그런 사용된 저장량의 당은 얼마 되지도 않지. 아직 지방을 이용해서 케톤을 사용할 능력은 아직 충분히 못 만든 상태인데 갑자기 글루코즈가 뚝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전이 아직 준비도 미약한 아이들에게 이제 저장 당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훅 다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새로 사용해야 될 케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까 말까, 만들어졌더라도 아직 이용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저혈당 상태가 생기면서 케톤은 있으나 저혈당이 생기는 이런 참 말도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이는 어떨까요? 저혈당에 막 의식은 혼미하고 땀은 뻘뻘 흘리고 있지. 병원에 갔더니 케톤은 나오는데 애 굶기셨어요? 이렇게 되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응급실에 아이 내가 죽일 뻔했구나, 그런 느낌을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내 판단에는 케톤 시기가 아이에게 좋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과연 케톤 시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정확히 알고 제대로 그것을 아이에게 적용을 하고 잘 이제 변환이 될 수 있게, 서서히 변환될 수 있게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셨으면 그 아이에게 굉장한 이득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안타깝죠. 충분히 서서히 가주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소화효소도 천천히 조금씩 더 소화할 수 있게 차차차차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케톤을 만들어도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걸 조금 당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내가 이용해보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케톤을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서서히 가주셔야 돼요. 이 먹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 먹는 거는 굉장히 또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이게 더 무섭거든요. 이 갑작스럽게 시기를 이렇게 변동시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상태가 케토시스인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케톤이 검출이 되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대사성 케톤 상층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장 케톤 시기를 멈추고 탄수화물을 드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너무나 오해하는 것은 케톤이 산성을 띠는 것은 맞아요. 케톤은 뭐 이제 산성을 띠는데, 그렇지만 케톤이 검출된다고 해서 내 몸이 바로 산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기산 검사하죠? 유기산이 왜 유기산이에요? 이게 애시드예요. 체내 생화학적 반응 중에 나오는 유기되는 산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검사로 캐치가 되잖아요. 케톤만 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산들이 있어요. 산성을 띠는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완전히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pH, 산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끊임없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중성화시키는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산성물질이 많아지면 이 버퍼를 이용을 해서 이 산성도를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버퍼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반대되는 성분들을 생성을 해서 그 밸런스를 유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밸런스를 벗어날 정도로 물론 특정 산 성분이 극도로 많아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산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톤이 검출이 된다고 해서 내 몸이 케톤 산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케톤이 만약에 극도로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 되는 수준이 아니라 버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산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유지되고 pH 밸런스 잘 유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케톤 시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케톤 산증입니다 하면 이 케톤 시기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케톤 산증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예를 들자면 당뇨 환자가 있어요. 당뇨 환자가 고혈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혈류가 어때요? 혈액이 끈적끈적한 설탕물 같아요. 고혈당 그대로예요. 혈이 당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 설탕물과 같다는 얘긴데 혈류가 맑은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설탕물,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흐름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가는 혈관, 모세혈관 이쪽 부분에는 흐름이 거의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온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몸에 분포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 설탕물이기 때문에 당이 너무 높아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혈류가 흐르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마치 우리 몸에 금식 상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이 공급이 너무 고혈당이라 당이 공급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몸은 이제 케톤을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케톤을 생성하게 되고 열심히 케톤을 생성을 하는데도 이 끈적한 피는 각 세포로 케톤을 이동시키지를 못해요. 악순환이죠. 계속해서 다시 케톤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흘러가지를 못해요. 이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생성되는 케톤의 양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죠. 버퍼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뇨성 케톤 산증이에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당뇨인들은 사실 케톤 시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들 케톤 시기 시작하실 때 혈당 체크해 보시나요? 사전에 검사를 하시나요? 혹 아이들의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케톤 시기에 접어드는 건 아닌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아이들에게 무작정 시기를 적용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대사성 케톤 산증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지만 케톤 시기, 건강한 사람이 케톤 시기를 해서 적당한 레벨의 케톤이 유지가 되며 내 몸의 pH, 산성도가 잘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케톤 산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케톤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케톤을 생성을 할 때 대체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케톤이 생성이 돼요.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그리고 아세톤이 생성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아세토아세테이트와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가 몸에서 사용이 되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이제 아세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고 실제로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케톤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이게 병원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간이 측정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케톤은 소변, 혈액, 호흡으로 검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변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세토아세테이트가 검출이 되고 혈액으로 검출되는 것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가 검출이 돼요. 그리고 호흡으로는 이제 아세톤이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호흡으로 나오는 아세톤을 측정하는 이렇게
호흡 측정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추천하는 것은 혈액으로 우리 혈당 체크하듯이 손가락 끝에 살짝 바늘로 이제 피를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혈당기처럼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 요게 가장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소변으로 봐서 측정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소변 스트립, 그러니까 뭐 스틱 같은 것을 소변에 담그면 그 안에서 있는 아세토아세테이트에 반응을 해서 컬러가 이렇게 체인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컬러 체인지가 어느 정도 색깔을 띠느냐에 따라서 케톤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굉장히 쉽기는 쉬워요. 왜냐면 소변만 담궈서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이게 초반에 케톤이 막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아세토아세테이트가 소변으로 분비되는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세토아세테이트나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실제로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케톤인데 쓰이는 형태의 케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케톤을 아직 사용할 줄 모를 때는 소변으로 잘 검출이 돼요. 아세토아세테이트가.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케토시스가 시작되고 굉장히 케톤을 이용하기 막 시작을 하면 아세토아세테이트도 이제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다 보니까 소변으로 검출되는 양이 오히려 내 몸은 케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세토아세테이트는 검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혈액으로 검출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아이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혈당 측정기 어른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공포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주 하다 보면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쉽게 하게 됩니다. 한두 번만 하면 이 혈액 검출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 측정기는 아무래도 이게 간접적으로 실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그냥 휘발되는 아세톤을 측정을 해서 내 몸에 케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값이다 보니까 호흡 측정기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혈액 검사기를 추천을 합니다. 혈액에서 채취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측정 값을 그 혈중 케톤 레벨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가를 간단히 요약한 표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저탄고지, 케톤식이 하는 다이어트에 이용되는 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체지방 분해 속도에는 저희가 사실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고, 이 혈중 케톤 레벨에 따라서 케토시스는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고려해 볼 만한 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따와 봤어요. 케톤 수치를 확인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케톤을 측정하다가 보니까 케톤이 6이 넘어가더라. 요 표 보시면 6이 넘어가는 수준은 지속 시 무리가 있음,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이 넘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탄수화물을 주셨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이게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려운데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케토시스 상태에 갈 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케톤이 거의 분비가 안 돼서 측정이 되지가 않겠죠. 0.2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케토시스 상태에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0.4 이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케톤이 좀 어느 정도 만들고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0.4 이상이고, 그런데 이게 케톤이 점차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내 몸은 아직 사용 능력이 얼마 되지 않으면 내 몸에서 오히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케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3, 4, 5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에너지원을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혈륜의 이 측정값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특정 수준에서 쭉 대체로 이제 케톤 시기를 정말 클린하게 잘 하고 있다면 대체로 어느 정도에서 수렴되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만약에 한 1에서 2 정도 된다면 굉장히 적정한 거고요. 3, 4 가도 4, 5 더 넘어가게 되면 좀 너무 과하게 아직도 케톤이 높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3까지 1에서 3 정도 유지가 되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케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잘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혈당도 적정한 수준이 있듯이 케톤도 레벨이 적정한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높은 상태로 막 한 10 넘어가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 그런 경우는 주의를 요해야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버퍼능이 약간 후달리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버퍼능이 벗어나서 이렇게 산성화되는 수준은 보통은 한 20 넘어가야 생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 10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주의를 하고 내가 지금 케톤 시기를 잘 하고 있는지, 다른 먹는 것들, 예를 들면 지방 말고도 내 몸을 산성화 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예를 들면 단백질 비율이 높으면 일단 이것도 내 몸을 산성화 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단단히 약간 살펴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 표가 반드시 맞는 표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보실 만은 해요. 이거는 이제 살 빼는 사람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대상으로 한 기준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표를 가져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5가 넘어가고 6이 됐다, 7이 됐다 해서 그게 반드시 그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레벨 수준 한 1에서 한 3, 뭐 진짜 많이 높아도 한 4, 요 사이의 값에 수렴할 수 있게 쭉 달려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준의 케톤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케톤 측정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톤 수치라는 거는 하루 중에도 굉장히 변동이 있어요. 늘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탄수 조절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탄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 케톤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 정상 범위였는데 어느 순간 정상 범위를 좀 넘어가네 한다고 이렇게 막 우려하시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상 이제 막 10불 언저리로 계속 넘어간다 이런 수준이면 굉장히 시기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수준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요런 개념을 가지고 측정값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톤 시기를 할 때 혈당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케톤 시기를 하면 케톤만 보면 되지 않느냐, 케톤만 나오면 되는 거지 않느냐. 그런데 케톤은 나오면서 혈당이 높아버리면 내 몸은 글루코즈를 사용하고 케톤만 조금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케톤 이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케토시스 상태를 꾸준히 해 나가려면 높은 혈당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늘상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였으면 늘상 이렇게 줄이는 시기를 해주셔야지, 어느 날 이렇게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하면서 특별하니까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되면 이 케토시스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일탈이 생겨버리면 금방 케토시스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다행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들보다는 케토시스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금방 케톤 상태로 가고 또 금세 케톤 상태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이런 다행히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혈당의 스파이크가 생기면 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해서 케톤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내가 그 장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득을 보려고 이 시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탈을 함으로써 글루코즈를 썼다가 케토시스 상태도 유지를 못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굉장히 불안전 상태가 되면서 이쪽의 이득도 저쪽의 이득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몸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정말 케톤 시기를 클린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보통 혈당이 60에서 100 정도, 식전이나 식후나 잘 유지가 돼요. 식전에도 마찬가지고 식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당이 굉장히 당함량이 높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혈당을 재면 120 이렇게 훅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뇨 체크할 때 보면 공복 혈당을 재잖아요. 8시간 공복 후에 120이 넘어간다. 그건 정말 혈당을 못 낮추는 몸인 거잖아요. 8시간이 지났는데도 인슐린이 아직 125 이하로 못 낮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당뇨 환자인 거죠. 어쨌든 케톤 시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 혈당이 60에서 100 정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정말 클린하게 하시는 분들은 60이면 굉장히 저혈당 그 경계선에 와 있는 분인데도 아주 멀쩡하게 건강하게 의식 상태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6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지성이가 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저희는 케톤 시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체로 뭐 저희 저탄고지나 될까? 그 정도가 식단의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케톤 시기를 처음 할 때는 케톤과 혈당을 수시로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게다가 중간에 케톤 측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새로 구입을 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지효가 케톤이 0.6이 나오네요. 신경 안 쓰고 식단을 뭐 신경 안 쓰고 하는데도 케톤이 0.6 정도 나오고, 우리 지성이는 오랜만에 하니까 싫다고 또 그래가지고 지성이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요런 거 아이들이 두려워하면 아주 재빨리 끝내야 돼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성이도 0.9 어느 정도 케톤이 유지되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변화가 있어요. 아침, 저녁, 뭐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뭐 클린 케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나오나 봤더니 저는 1.0이 나와요. 저도 상당히 케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죠. 1.0이 나왔고, 승아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제 울고 불고 했는데 실제로 안 아프니까 금방 괜찮아요. 승아 같은 경우는 0.5가 나왔어요. 아이들이랑 저랑 모두 어느 정도 케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케톤 수치가 이제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니까 또 이게 또 밤에 한번 해봤어요. 벌써 아침에 하고 저녁에 승하는 또 편안하죠.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합니다. 케톤 시기를 한다면 케톤과 혈당을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는 이제 케톤만 측정을 했는데, 이제 밤에 혈당이랑 케톤이랑 같이 한 번 피를 내고 두 가지를 측정. 이따 쌍피입니다. 혈당 키트가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 먼저 케톤부터 나왔고, 케톤이 승하가 0.9 나왔고, 그 다음에 혈당이 94가 나왔어요. 2시간 전에 94. 오, 좋은 거예요? 0.9. 0.9에 94. 승아는 이건 상당히 케토시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우한다. 그리고 지우도 한번 해봤어요. 지우는 요런 거 좋아요. 뭐 피 내고 측정하고 뭐 검사 수치 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맨날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못 해줬었는데, 혈당이 99가 나왔고, 케톤은 0.9. 지우도 상당히 케토시스 상태에 있는 것 이쪽으로 와, 같고, 이쪽. 그 다음에 지성이. 지성이 손가락만 주면 되지? 손가락 주세요, 손가락. 지성이 아까 할 때는 또 싫다 하더니 지금은 또 한번 해보니까 또 여기 이쪽 덜 달리 이거 봐. 그렇지. 그렇게 심하지 않죠, 저항이. 손가락만 주면 그거 합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 주긴 줘요. 그리고 저렇게 알코올 수압을 하고 나면 손가락 소독하고 알코올을 날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다 날린 다음 마르면 손가락을 찌르시고 이제 피가 나오면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성이는 혈당이 105가 나왔어요. 지성이 검사 직전에 아주 맛난 거 드셨거든요. 그래도 케톤이 0.5가 나오기는 나와요. 요런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무슨 뭘 일이지? 먹어, 당 아니, 엄마! 음료라든가 무슨 일이지? 과일이라든가 과자 이런 걸 먹으면 저는 피가 또 잘 안 나가지고 짜네요, 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저는 편하게 먹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혈당이 95. 저는 이제 바로 직전에 먹은 게 아니라서 지금 다 2시간은 지났어요. 지성이만 빼고. 저는 혈당이 95 나오고 케톤이 0.5가 나왔는데, 아까는 1.0이 나왔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GKI라는 수치가 있어요. 적절한 케토시스를 만들어내려면 혈당과 케톤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적절한 비율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주는 인덱스예요. 계산법은 혈당을 18로 나누고 또 나누기 케톤 수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집은 현재는 케톤 시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제 검사 수치로 계산을 해봤어요. 지우랑 저랑 지성이랑 승아의 GKI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로 저탄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케톤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실제로 GKI를 측정을 해봤더니 정확히 케토시스 상태에 지성이나 저는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검사 결과로는. 왜냐? 혈당을 움직이는 탄수화물이 이렇게 한 번씩 만난 거 먹으면서 확확 들어와 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케토시스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우나 승아 같은 경우 보시면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케톤 시기를 학교 급식을 지성이 이제 허용하면서 내려놓은 상태이다 보니 그렇다 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정보들로 팔락거리면서 탄수화물을 막 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결국 힘들게 하는 시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대단히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서 지지도 많지 않고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협조가 있어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기를 하시겠다 결정을 했는데 시기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왕 하려는 거 제대로 문제없이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알아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고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자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내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케톤 시기를 하기 전 그리고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변화나 이상이 없는지 체크도 하셔야 하고요. 검사할 때 다니시는 병원도 선택하는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케톤 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 시기로 인한 검사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병원이어야만이 케톤 시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케톤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기에 대해 다루는 병원을 조금 알아보시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